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역발상.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안입니다. 가왕의 역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오늘도 역시 우리 김세호 PD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김세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영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이준희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네, 마지막 가왕부터 밝히고 출발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벌써 얘기가 살짝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누구라도 또 뭐 거의 이론이 없을 겁니다. 조용필 이후 90년대에 단 한 명만 꼽자면은 네. 뭐 역시 서태지 아닐까요? 아마 BTS 팬들이 아미들이 아니다. 왜 BTS를 안 넣냐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를 9회차 10회차까지 했으면은 맞아요. 그때는 뭐 해당할 네. 수 있겠죠. 또. 예. 조용필 이후의 가왕은 서태지, 조용필 이후의 마왕은 신해철. 예. 오늘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부터 좀 고백을 할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서태지하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아, 저도 그래요. 아, 그렇죠. 예. 네, 1972년생 동갑인데 예. 92년에 이제 난 알아요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제가 이미 대학교 2학년이었고 그리고 이때는 진짜 민중가요, 노동가요만 들었습니다, 제가. 예, 학교 선배들이 그리고 이제 가요나 팝 이런 거 들으면 싫어했고요. 저도 별로 내키지 않아서 거의 진짜 민중가요만 듣는 그런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잘 모릅니다. 우리 다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이때 이미 30대였어요. 게다가 평론가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이달의 히트송 펴놓고 가요 톱10에 죽으면서 이렇게 그러고 봐야 되는 때였거든요. 서태지를 글로 배우신. 그렇죠. 예. 저는 완전히 글로 배운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갖고 진짜 들렸던 음악. 예, 일부러 들은 게 아니라 들린 음악밖에 모르거든요. 네. 뭐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때 뭐 역시 남인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서태지는 집에 텔레비전 라디오가 있으니까 안 들을 수는 없는데 그냥 정말 들렸던 거죠, 그거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들리잖아요. 30대가 되면 잘 안 들려요. 요즘의 가요들이 잘 안 들리는데 저는 서태지가 나왔을 때 진짜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진짜 이제 기성세대가 됐구나. 내가 9세대의 감수성을 가진 사람이 돼버렸구나라는 걸 서태지의 등장으로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 김세호 PD는 뭐 고백할 거 없습니까? 저는 아마 서태지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뭐 어떤 감수성 이런 게 아니라 제가 92년도에 학교 이제 문화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93년 4년까지. 그래서 그렇죠. 이 논쟁이 이제 대학 문화에 이걸 해서 매일 세미나 하고 뭐 하고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어쨌든 정서는 대학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문화와 저항의 문화의 안에서 이제 대학 문화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이때 신세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개인주의 뭐 이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나이에 제가 소화할 만한 능력은 없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냥 이건 뭐가 있어 안 돼. 이건 저도 포스트 모전 뭐 역까지 나가면서 하여튼 그랬던 생각이 있어서 저를 되게 힘들고 골치 아프게 했다. 그때 한참 그 자주적 문예운동론 읽던 시절 아닙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런 상황인데 김영수 시인이 쓴? 아니 그런 상황인데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 92년도에 이 노래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여름이면 통일선봉대라는 이런 그렇죠. 그 이제 흔히 얘기해서 학생운동에서 통일운동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쭉 8월 초부터 해갖고 지방부터 딱 데모하고 올라오다 서울에 딱 집결을 하는데 그 이제 집결하고 나서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장기자랑 같은 걸 해요. 근데 나나를 개사해서 통선대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단 야 이거는 진짜 이건 도저히 거슬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게 하나 들었고 또 하나는 그해 가을에 학교에서 가요제를 했거든요. 우리 매년 저희 이제 대동제 때 가요제를 하는데 절반 이상이 나나라와 갖고 이거하고 한상 속에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은 해야 되는. 근데 소화는 안 되고 이런 갈등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은 다 고백을 하고 잘 모릅니다. 이러고 그냥 정말 겸손하게 시작하는 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냥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하여간 시작하겠습니다. 1972년 서울 출생이고 본명은 뭐 많이들 아실 텐데 정연철. 뭐 전혀 서태지가 아니죠. 정연철 하니까 갑자기 대학 선배 한 명 한 끗 차인데 장연철 형이라고 있었거든요. 걸어서 하늘까지 부른.
네. 아, 그렇죠. 가수 장현철. 그 형이 원히트 원더로 끝났다는 그 아쉬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괜한 얘기를 했네요. 그래도 이렇게 그런 말씀도 해주셔야 분량이 차지하겠죠. 아유, 서태지 팬들은 상당히 좀 격노하겠네. 네. 근데 하여튼 잘 모르고 뭐 썩 그렇게 지금도 썩 그렇게 좋아하는 대중음악가는 아니지만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한국 대중가요 역사 이제 100년이 살짝 넘은 이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볼 때 네. 문자 그대로 가장 획기적인 인물인 건 틀림이 없어요. 김은국 아닐까요? 가장 획기적인 인물. 아까 이영미 선생님 말씀대로 이제 뭔가 바뀌었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게 이 당시에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게 다 있지. 저랑 조금 이제 겹치는 80년대 군대 갔다 온 복돌이 형들 입장에서는 말세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군대 갔다 와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 확 바뀐 건 맞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조용필부터 이제 7명의 가왕들을 쭉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서태지라는 인물을 가왕으로 표현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 그야말로 노래를 정말 잘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되나? 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될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게 가창 문제뿐만 아니라 가창은 뭐 다른 방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전성기가 너무 짧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2, 3, 4, 5 딱 4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가왕으로 다룬 사람들은 거의 10년 이상의 기본 10년이죠. 기본이 10년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이거는 4년 아마 그 뒤에 이제 다시 은퇴했다 다시 복귀했다 이런 그걸 빼고 보자면 딱 4년밖에 아니어서 이건 좀 이게 너무 짧아서 저는 그 이전 가왕하고는 확실하게 좀 다른 지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년밖에 안 되는데 그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부럽습니다. 부는 원래 좀 있지 않았을까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영 없이 살던 댁은 아니라고. 네. 그래도 지금처럼 엄청난 부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공고 중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뭐 외할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뭐 연대 음대에서 굉장히 유명한 첼리스트, 뭐 부학장 이런 것까지 하시고 뭐 현재명 이런 분들하고도 같이 놀던 분이라고 그런 집안 아들이에요. 하여간 그러면 수저도 잘 물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게 부럽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서태지가 음악 시작한 게 어디서였는지 그거부터 좀 한번 짚어보죠. 아마추어 시절부터 치자면 학교 밴드에도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뭐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긴 좀 그렇고 92년 난 알아요 데뷔 이전의 서태지를 이야기하려면 두 가지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가 이제 신하위. 그렇죠. 메탈 그룹 신하위.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 공간으로서 이태원. 이태원이요? 두 가지가 결합된 결과물이 서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일단 신하위부터 얘기를 해보죠. 일단 신하위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헤비메탈이라는 게 한국 대중음악 역사에서는 한 번도 주류적인 위치를 차지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뭐 이때도 80년대 말 서태지가 이 신하위에 참여를 했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제 베이스 주자로 참여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다고 해요. 또 이런 그룹들이 뭐 신하위만 그런 게 아니라 멤버들끼리 어떤 음악적인 방향 이런 게 맞지 않으면은 또 이합 집산이 굉장히 좀 화려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래 하진 않았는데 거기서 나온 뒤에는 어떤 뭐 무대에 서기보다는 이태원 클럽을 또 많이 돌아내셨다고. 근데 같은 72년생으로서 네네. 우리 서태지 씨가 이태원에서 놀 적에 저는 이태원은 뭐랄까요, 뭐 소돔과 고모라, 뭐 거의 그러니까 정말 가서는 안 돼, 애들이 가서는 안 되는 동네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범생이야. 그러니까 놀던 물이 달랐던 거죠. 그렇죠. 저도 이태원의 클럽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근데 그런 일종의 뭐 하위 문화랄까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던 건 사실이고 그것을 그런 어떤 그 바탕을 끌고 주류로 이렇게 확 올라온 그런 역할을 어쨌든 해낸 거잖아요. 근데 1980년대 후반부터 그럼 이태원이 뜨기 시작한 건가요?
이태원은 굉장히 이전부터 어떻게 보면 역사가 좀 깊죠, 사실은. 1950년대 미팔군 반무대로 시작하면은 50년대부터잖아요. 이태원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모습을 변화하죠.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네. 80년대 초반 중반 넘어서면서 특히 올림픽이 있으니까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뭔가 관광을 하거나 뭐 자거나 놀 수 있는 곳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어두침침했던 그 군인들만 득실거리는 이태원하고는 느낌이 좀 달라진 밝고 좀 정리된 이태원으로 8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변화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선 신앙 얘기를 좀 하자면 85년에 들국화 음반이 뭐 몇십만 장 팔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언더그라운드로 텔레비전 안 나오고서도 음반과 콘서트만으로도 대중가요 활동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신시켜준 첫 음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락그룹이. 그리고 86년에 신화위 1집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메탈 시대가 잠깐 열려요. 그게 무슨 뭐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드디어 헤비메탈 그룹이 이렇게 음반도 내고 콘서트도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럴 수 있는 곳이 거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줬는데 그런 메탈 그룹들이 쭉 뜰 때 뭐 백두산, H2O 막 이런 것들 뜰 때 1번은 역시 신화위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신중현의 아들 신대철 씨 주도하고 있는 그야말로 황태자인 셈인 건데 여기서 갑자기 급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유현상 형님하고 친하거든요. 요새 트로트 하시는 만나기만 하면 늘 자기가 한국 헤비메탈의 레전드다. 레전드인 건 맞죠. 왜냐하면 그 시절에 그 몇 명의 레전드들 중에 하나였는데 그 레전드들의 가까이 공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뭐 어디는 신촌이 자기 근거지였고 그런데 이제 강남 이태원 부근에서 놀던 사람이 강남을 대표하는 게 신화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태원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떻게 보면 강남이 이미 80년대 되면 다 개발이 돼서 부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럴 때 봤을 때 이태원은 강남에서 되게 오기 편한 곳이에요. 다리 하나 건너면 되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청년문화라고 하는 게 신촌의 대학들을 중심으로 명동까지를 왔다 갔다 하는 엘리트 대학생들, 명문대생 뭐 이런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거라면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은 80년대의 강남의 그 부유한 자제들이 잠깐 놀러 오는 일탈해서 놀러 올 수 있는 곳 거기다가 그 놀러 온다는 건 뭐냐면은 한국의 억압적인 문화로부터 탈피해서 미국 문화를 본토 그대로 맛볼 수 있는 거기 가면은 온갖 패션부터 시작해서 미제 물건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고 최첨단을 맛볼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강만 건너면 바로 올 수 있는 곳. 그래서 클럽 문화나 음악이나 이런 것도 본토의 것들을 가장 빨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으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80년대 말에 이태원의 그런 분위기가 나중에 대중화돼서 90년대가 되면 압구정이나 이제 강남까지 확 넓어지는 이런 현상인 거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서태지는 바로 그 경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뷔 이전에 신화위와 이태원 이 두 키워드로 이해할 수 있다. 네, 그 당시에 이태원의 문라이트 요즘은 너무나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워낙 이제 유명해졌어요. 온갖 데서 다 다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라이트라고 하는 이 클럽이 거기서 놀던 춤추고 놀던 멤버들이 서태지와 아이들로 연결됐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이게 호텔 나이트 클럽하고는 예컨대 하얏트나 무슨 해밀턴이나 크라운 호텔이나 이런 게 이제 그야말로 관광 나이트라면 그런 거 아니고 골목에 있는 작은 클럽이래요. 근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애들이 많이 모이냐면 업소 무대에서 춤추고 돈 벌어먹던 댄서들이 퇴근하고 한 2-3시쯤 되면 글로 다 몰려든대요. 그러니까 진짜 춤 잘 추는 애들이 진짜 자기 춤추고 싶어서 와서 배틀하는 거기서 막 서로 춤추고 봐주고 막 박수 쳐주고 이러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던 애들이 서태지, 양현석, 이준호 이런 이 3명만이 아니라 많죠. 현진영 그다음에 나중에 현진영의 와와로 했었던 이현도, 김성재, 구준혁, 강원래, 터보의 무슨 김정남, 션, 박진영 등 훨씬 더 일찍부터 보자면 박남정까지도 어떻게 보면 다 이태원에서 춤추고 놀다가 이제 댄스 뮤직으로 온 그 면면한 흐름 속에 있는 그 서태지 인생인 거죠. 그러면 이태원에서 이렇게 놀다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결성이 됐다. 만나던 사람들끼리 그렇죠. 하나 만든 건데
근데 뭐 거기까지는 사실 뭐 우리 한번 해보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잘 돼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네. 잘 돼도 너무 잘 돼 버린 거죠. 이 당시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이제 음반 내고 바로 방송 출연도 신인이니까 이제 한번 출연도 하고 할 적에 그 분위기를 직접 당시 방송국에서 근무하던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름이 나왔었죠. 그 진피롱. 네. 진피롱 PD, KBS. 네. 그 직접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 한번 나왔을 적에는 분위기가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그런 그 정도였는데 하루 이틀 뒤에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갑자기 전화, 엽서, 편지 이런 것들이 하여튼 총동원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학생들의 그 어필이 또 보고 싶다. 출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쏟아지더라는 거죠. 그때는 게시판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심상치 않다. 이거는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단연간의 그 PD 생활로 직감을 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서태지와 아이들의 공식적인 그 무대라고 얘기해지는 게 MBC에 무슨 있었죠. 연애 프로그램인데 저는 지금 계속 나오는 제가 그거를 직접 당시에 그냥 라이브로 본 기억이 나거든요. 스타 탄생 뭐 이런 제목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백천 씨가 사회를 하고 매주 새로운 신 하나 소개하고 당시 이제 심사위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근데 당시 혹평을 받았던 그 혹평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전영록이었거든요. 거의 대중성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혼자 하면 되겠냐, 뭐 성공하긴 힘들다 이런 혹평을 받았는데 그 뒤로 아마 앉아있던 분들이 이상벽, 양인자, 쟁쟁한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가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그분들이 닦아놨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가 이제 92년 데뷔곡 난 알아요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표절 의혹 있지 않습니까? 얘기가 많죠, 그것도. 그리고 정말 갑론을박인데. 일단 저는 난 알아요를 처음에 귀로 들리긴 했지만은 제가 듣진 않았기 때문에 표절이고 뭐고도 관심이 없었는데 한참 뒤에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에 그래? 해서 한번 그럼 들어볼까? 찾아서 들어볼까? 비교해서 들어볼까? 하고 들어는 봤거든요. 닮긴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표절이라는 게 쉽게 한두 가지 요인으로 표절이다 이렇게 단정하기 참 쉬운 문제는 아닌데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뭔가 참고는 분명히 한 것 같다는 거고 참고는 한 것 같죠. 그리고 하여튼 팬들 사이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보는 그 사람들과 서태지의 지금도 이렇게 열광적으로 옹호하는 팬들 사이에는 이 문제 가지고도 정말 결론이 안 날 것 같은 논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더라고요. 근데 사실 전체 큰 흐름으로 보자면 완전 표절이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고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건 대중들이 그 시대에 좋아하는 어떤 코드, 성향, 예술적 관습 이런 것들을 계속 함께 공유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표절로 보자면 굉장히 많은 표절 작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간 거는 그것도 있을 거예요. 이게 서양 작품 표절이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작품 표절은 특히 이 시대에는 좀 너그러워요. 일본 작품 표절했다 그러면 뭐 엄하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근대 이후에 이게 대중예술만이 아니라 본격예술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술사의 주류가 다 일본이나 서유럽이나 미국의 작품을 전범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걸 보고 배우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고가마사오 맨날 이런 얘기 하듯이 한국의 누구 뭐 한국의 뭐 다 베낀 거고 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승이니까. 그래서 표절의 문제는 지금에 와서 보자면 이게 도덕적인 문제 혹은 법적인 문제로 보이지만 도둑질이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이지만 좀 더 깊게 보자면 특히 20세기까지로서는 좀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선진국의 문화를 계속 배우면서 이제 그들 어떻게 보면 문화제국주의 혹은 문화식민주의 문제하고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보고 베낀 것 같은 느낌의 작품이 있기는 합니다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서태지보다 조금 앞서서 인기가 그때 대단했던 그 소방차. 같은 경우는 그때 음악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그
역시 그 보이그룹 뭐 소년대였는데 이거를 베꼈다고 그때 오히려 서태지보다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훨씬 더 여론이 그렇죠. 안 좋게 나타났던 실례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팀 컨셉 자체를 베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또 뭐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92년도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라서 완전 없었죠.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손가락 몇 번 따다닥 하면은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은 이 당시는 그러던 시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누가 논란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확산되는 데는 지금과는 다른 그렇죠. 제약도 있었고 서양 거 표절을 하면은 표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보다는 어머 세련돼 이런 거죠.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이런 거지. 일본 거를 베꼈다고 하면 어머 우리가 이런 것도가 아니라 이런 우리가 일본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좀 복잡한 문제예요. 이 표절의 문제를 저는 그래서 완벽하게 도덕적으로나 법적인 문제로만 보는 거는 21세기가 돼서 지금 우리 문화가 상당히 올라간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면을 다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난 알아요로 등장한 게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네네. 어쨌든 이걸 계기로 해서 난 알아요를 계기로 해서 88년부터 쭉 이어오고 있었던 발라드의 시대가 끝이 난다고 봐요. 이제 주류가 댄스 뮤직으로 바뀌고요. 발라드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뒤로 밀려 있고 텔레비전 쪽에서의 발라드는 정말 신승훈이 국민가수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남는 그런 경우였지. 나중에 그 IMF 외환위기가 나오고 나서 조성모가 다시 뜨기까지 주류는 확실하게 댄스 뮤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확 바뀐 겁니다. 난 알아요 이전에도 댄스 음악이 상당히 좀 득세하지 않았나요? 있었죠. 있긴 있었는데 근데 주류라고 할 수는 없죠. 강도 면에서는 다르죠. 그러니까 1등은 발라드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물론 남이가 있었고 뭐 그다음에 박남정, 김한선, 소방차 무슨 심신 이런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김한선. 네. 그런데 그거하고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 놀란 점은 완전히 다르다. 댄스 뮤직의 흐름 속에 있지만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그 이전의 노래들이 선율이 굉장히 익숙한 선율 같은 걸 갖고 있다면 여기는 뭐 그보다 훨씬 더 포스트 모던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기에 또 랩을 해서 그랬을까요? 랩도 있고요. 네, 랩도 있고 그 구성도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새로운 팀이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현진영이 처음 나왔을 때 서태지와 아이들보다 훨씬 더 그 이전의 소방차하고 좀 더 비슷한 것 같은 왜냐하면 의상도 딱 그런 식으로 갖춰 있고 근데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서태지와 아이들이 최초로 방송 무대에 반바지 입고 등장한 애들. 그건 마치 70년대 청년문화 얘기할 때 청년문화 했던 그 포크송 가수들이 처음으로 무슨 청바지 바람으로 텔레비전에 등장을 해서 어마어마하게 선배들한테 야단맞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팀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반바지 입고 모자 뒤로 거꾸로 쓰고 태그 붙인 채로 그것도 멜빵 바지 이렇게 하나씩 내린 채로 나와서 우리가 평상시 입고 다니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와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 같은 음악을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애들한테 줬고 바로 이들이 나왔던 바로 그 해의 1월에 뉴키즈 온 더 블럭 사건이 나죠. 압사해갖고. 압사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클리프 리차드 사건과 청년 문화의 대두하고 이 뉴키즈 온 더 블럭과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는 고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보면은 세대의 변화가 그냥 한 팀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향이 변화하니까 이런 애들이 뜨는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최초 효시 이런 거 싫어하시지만 랩 얘기가 아까 잠깐 나왔는데 김삿갓 얘기하시려고. 그러니까 홍서범 아저씨가 늘 랩은 자기가 대한민국 대중가에서 최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서영춘이고요. 지골영감 인천 앞바다의 사이다. 그렇죠. 더 앞으로 가자면은 사실 판소리에서 그러니까 노래도 아니고 말도 아닌 것이 랩이잖아요. 리드미컬한 말. 사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하는 종류의 것들. 근데 그거는 서민 문화엔 다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근데 그게 이제 한국식으로 판소리식으로 된 게 판소리에는 있는 거고요. 서영춘 선생이 한 거는 일본식인 셈이고 띵띵띠라란 띠다다다다단 띠다다다단 이런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일본 톤이고 왜냐하면 만담이나 이런 게 다 그쪽에서 나왔으니까 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 말하자면은 영어식 인 거죠. 미국 스타일. 미국 스타일로 들어온 건데
홍서범을 이제 거기다 넣어야 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쉽게 설명하기는 좀 본인만 어려운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본인만 꼭 그냥, 그렇게 보고 싶다면은 말릴 수는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최초보다 더 중요한 거는 1992년이라는 해에 왜 서태지와 아이들 같은 새로운 댄스 그룹이 떴고 이게 주류를 뒤엎었나를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92년이 도대체 무슨 해길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 대중예술사에서 90년대의 시작이 90년이나 91년이 아니라 92년이라고 그렇죠. 봐요. 그렇게 보는 게 대통령 맞죠. 선거가 있었죠. 그해 12월에. 그해 12월에.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문민정부의 출발은 93년이잖아요. 그렇죠. 2월에 취임하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92년부터 뭔가 바뀔 조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4월에 총선이 있었거든요. 92년 4월 총선. 4월 총선 12월 대선이 있는 해여서 맞아요. 이미 4월 총선 치르고 나서부터는 이제 군인 출신 대통령은 끝났구나라는 느낌이 확실히 있었어요. 누가 되든 간에 내가 DJ가 되든 YS가 되든 간에 정주영도 있었죠. 정정이 될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간에 어쨌든 야당 출신이었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겠구나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군부 독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끝나는 시대가 된다면 결국은 군부 독재 물러가라 어쩌고 했던 민주화 운동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가는 거였으니까. 예, 그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이때가 페레스트로이카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페레스트로이카. 냉전이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뭔가 92년은 휙 하고 바뀌는 해였어요. 우주의 기운이 모이던 때입니다. 우주의 기운이. 박근혜 좋아하시는군요. 근데 진짜 우주의 기운이 뭐였는지 92년에 대중예술사의 각 분야에서 다 변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요에서 서태지와 아이들 나와서 댄스뮤직으로 바뀌었죠. 네. 영화사에서요. 이해에 나온 결혼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최민수와 심혜진. 네. 그때도 뭐 새로운 트렌드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프로듀서가 중심이 된 제작 방식으로 바뀌게 되고 로맨틱 코미디가 시작돼요. 그다음에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는 16부작 질투가.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다 같은 해라니까요. 이게 92년이군요. 네. 근데 심지어 가요계에서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때가 아주 오래된 연인들의 015B 3집 발칵 뒤집어 놨던 세상을. 그리고 강산의 첫 번째 음반. 라구요인가요? 네. 라구요하고 그 할아버지와 수박 이런 거 나왔던 음반. 그다음에 신해철의 넥스트 1집이 나왔던 음반. 이게 다 같은 해예요. 희한한 해라니까요. 이 해가. 네. 92년. 예. 그 정점에 이제 난 알아요가 있었던 거군요. 주류를 이끈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적 대비 난 알아요 함께 듣겠습니다.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이제는 나도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말을 못했어.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늦어버렸어. 그때 나는 무엇 하고 있었나. 그 미소는 너무 아름다웠어. 난 정말 그대만을 좋아했어. 그대여 걷지 마세요.
그 눈물 그 알 수 없는 만큼의 마음 그리고 또 만큼의 마음 그 어렵다는 편지를 쓰지 않아도 돼 너의 시시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아직도 마음속에 내가 있나요 나는 그대의 영원한 난 정말 그대만을 좋아했어 나에게 이런 슬픔 안겨주는 그대여 그대여 가지 마세요 나를 정말 떠나가요 그대여 가지 마세요 나는 지금 울잖아요 그대여 가지 마세요 나를 정말 떠나가요 그대여 가지 마세요 나는 지금 울잖아요 야, 옛날 생각나네요, 진짜. 제 친한 친구 녀석이 있었는데, 진짜 불알 친구인데, 그때 당시에 포터블 CD 플레이어가 유행이었습니다. 예, 자꾸 이거를 집에서 맨날 이 노래만 듣고 있던 집으로 놀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 막 생각이 나네요. 예. 근데 참 30년 전이다 보니까 네. 예. 정말 30년이면은 세상이 몇 번 실제로 바뀌었고 잃어버린 30년. 예. 지금 들으니까 일단 좀 옛날 맛이 나긴 나네요. 확실히. 어떤 점에서 옛날 맛이 좀 나십니까? 그러니까 요즘 아이돌 그룹 노래들과 비교를 하자면은 네. 일단 템포도 생각보다 지금 들으니까 굉장히 되게 느려요. 느릿하다는 느낌도 있고 예. 가사도 잘 들리고 가사가 너무 잘 들려요. 게다가 영어도 없어. 그리고 발음이 상당히 정확하네요, 진짜. 한국말로 정확하다는 예. 얘기죠. 아, 그러니까요. 한국어 스타일로 정확하고 예. 느리고. 예.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이게 굉장히 영어식으로 들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이 얼마나 더 영어식으로 바뀐 거예요. 진짜 안 들려요, 요즘 거는. 진짜 30년이네요. 와, 진짜 시간 빠르네요. 그러니까 뭐 LG가 오랜만에 29년 만에 우승을 했다고 29년 하는데 만에 우승했죠. 그보다 더 긴 세월입니다. LG가 29년 만에 우승했는데 예. 조선일보가 기사를 썼는데 29년 한을 푼 LG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한을 조선일보는 한자를 섞어 쓰잖아요. 근데 한을 대한민국 할 때 그 한을 썼습니다. 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커뮤니티에 쫙 퍼졌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 이제 자꾸 하면은 조선일보는 그래서 한문 교육과 한자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아니, 또 지들이 할 거예요. 그렇게 썼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기자로 들어왔으니까 애들을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게 조선일보까지 들어왔다 이럴 거니까. 다시 서태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왕이잖아요. 우리 코너 이 그렇죠. 제목이. 예. 근데 가왕은 말 그대로 이제 노래의 왕 아닙니까? 그럼 가왕이면은 어찌됐건 좀 가창력 뭐 요런 부분을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참 가창력이 쉽게 쓰는 말이긴 한데 예. 가창력의 실체가 뭐냐? 저는 가창력을 말이죠. 예. 일단은 높은 음역까지 자유자재로 뭐 그런 구사하면서 얘기 많이 하죠. 예. 예. 짙은 감성을 전달하면서 뭔가 호소력 있는 이런 게 가창력이 아닌가. 그러면 댄스 뮤직은 다 탈락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표라는 걸 굳이 든다면은 네. 음역,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소리, 높은 예. 소리를 충분히 내느냐, 또 음량, 큰 소리를 내느냐. 그렇죠. 그게 가창력의 요소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 다음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호해져요. 아까 뭐 감성 이런 얘기 주관적인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송창식만큼 서태지가 노래를 잘하냐 이렇게 비교하면은 최희준만큼 잘하냐 조용필만큼 잘하냐 당연히 못하죠. 근데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팀으로 보자면 이거는 댄싱 그룹이잖아요. 네. 댄스 뮤직은 노래가 있고 나머지가 백댄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로 작품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춤이 작품의 요소인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수가 있고 뒤에서 반주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가 모두 한꺼번에 연주까지가 한꺼번에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한 부분으로서의 보컬을 봐야 되는 거니까 하나를 똑 띄어가지고서 무슨 뭐 예컨대 송창식을 띄어다가 락그룹에 집어넣으면 완성도가 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창력 문제는 뭐 노래를 못한다 그거는 뭐
한꺼번에 봐야 되는 거지 그렇게 딱 띄어서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럴 때 항상 등장하는 얘기가 근데 이제 조금 앞서 댄싱 퀸이라 불렸던 우리 김완선 누님을 보면은 노래 못한다는 얘기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 많았죠. 근데 네가 김완선처럼 춤추면서 노래해봐. 이런 얘기도 또 반론으로 제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뭐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완선 누나 노래 잘하는데. 근데 그때는 그 이전에서는 뭐 떨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죠.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창 방식에 대한 얘기는 좀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왔듯이 그러니까 송창식, 최희준, 남인수 혹은 조용필과 다른 서태지 창법이 갖고 있는 그 느낌은 도대체 뭐냐. 그게 왜 90년대에 호소력을 가졌냐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스탠다드 팝이 갖고 있는 어떤 근대 서양식 근대의 안정감.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혹은 포크의 순수함. 송창식이 보여주는 락의 반항적인 비극성과 진지함. 혹은 발라드가 갖고 있는 화려하고 우아한 도시적인 슬픔. 피아노와 막 현의 선율이 왔다 갔다 하는. 네. 다 아니에요. 서태지의 목소리는 댄스 뮤직에 어울리는 가벼움, 뭐 파격적이고 일탈적인 느낌, 뭐 좀 그런 거요. 때로는 아주 장난기 어린 느낌이에요. 사실 그 서태지의 목소리 자체가 그렇게 진지한 느낌을 주는 목소리가 전혀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우스꽝스럽게 성대모사되죠. 옹알옹알하는 것 같은 느낌 좀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듣자면 그 어린 느낌을 넘어서서 기성의 것을 다 해체해 버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엿먹어라 하는 것 같은 좀 그런 야유의 느낌? 그런 굉장히 복잡한 질감을 갖고 있어서 이런 게 먹힌 게 아닌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도 고전적인 가창력에 좀 매몰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음량, 음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말하자면 컨셉. 예. 그게 굉장히 잘 먹혔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의미로 가창만 느낄 수 있는 곡이 아마 없을걸요. 옛 생각의 카페. 그것도 사실 다 이렇게 한 거고. 야 나름 모창한 거죠. 네. 찾아볼래야 뭐 한번 들어볼까 했는데도 딱 그렇게만 안 보이니까 사실 실제 뭐 혼자 이렇게 노래를 자기 노래를 불러갖고 하는 부분이 없어서. 넌 지금도 울고 있을 거야. 콘서트 가면 더 해요. 콘서트에서는 게다가 이제 나머지 둘도 어쨌든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특히 그 교실이대야하고 발해를 꿈꾸며 나고 난 다음에 막 기성세대한테 얻어맞고 이러던 시절에 악마 소리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게다가 노래 못한다 너네를 연주도 안 하냐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콘서트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 둘도. 나머지 둘 그냥 댄서잖아요. 그렇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안습이었던 무대를 저는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콘서트를 가서 억지로 연습해서 한번 연주를 하고 기타를 드럼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양현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퍼포먼스로 하는데 노래도 안 되고 연주도 안 돼서 어머 참 안 됐다 어떡하니 막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근데 또 노래별로 들어보면은 나름 그래도 그 안에서 다양한 어떤 거를 그러니까 곡마다 또 컨셉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그걸 화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다채로움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결국 볼 수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가죠. 어떤 노래 들을까요? 예, 그 한때 그 유명한 이제 정주영 랩이라고 노래 자체도 굉장히 화제적이었는데 그 가창도 화제적이었죠. 네. 컴백홈.
터질 것 같은 내 십자가 날 미치게 만들 것 같았지만 난 이제 깨달았어 날 사랑했다는 것을 떠나가 마보다 따뜻한 거칠은 인생 속에 떠나가 마보다 따뜻한 나를 완성하겠어 아까 92년 대통령 선거 때도 이분 성함이 나왔는데 정주영 랩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반값으로 내리겠습니다. 네. 정주영 랩. 여기 쏙쏙 들어오네요. 예. 당시 뭐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얘기를 많이 사용을 했죠. 또. 예. 95년 곡이죠. 네. 예. 컴백홈은 이제 이 서태지, 그러니까 사실 오늘 서태지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서태지와 아이들식이 예. 그렇죠. 네. 서태지와 그러니까 아이들. 물론 사집. 뭐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는 해도 어쨌든 그게 랩이든 뭐 노래가 됐든 간에 서태지가 거의 더 맡아서 한 건 맞긴 맞는데 네. 하여튼 뭐 또 춤을 빼면은 예, 아이들을 또 완전히 제외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예, 염두에 두긴 해야죠. 근데 이 노래 듣고 실제로 진짜 가출 소년들, 청소년들이 집에 많이 돌아갔습니까, 진짜? 뭐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대표적인 언론의 호들갑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 지점이 되게 묘한 거예요. 굉장히 반항적인 것 같지만 네. 실제 얘기는 집에 돌아가라는 소리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주류로 남을 수 있는 혹은 주류로서의 행보라고 할까? 약간의 보수성까지를 껴안는 그런 행보인 것 같아요. 특히 3집에서 4집 넘어가면서 그 고민을 꽤 한 것 같다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거를 건드려 주면서 어른한테도 변명의 여지는 있어야 그렇죠. 되는 안전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96년 이후로 넘어가서 소위 기획사가 만들어냈다고 얘기하는 H.O.T 이후로 가면 훨씬 더 심해져요. 훨씬 더 착한 댄스 뮤직. 네. 네, 어른들이 봐서도 괜찮은 댄스 뮤직. 그렇게 위해하지 않은 댄스 뮤직의 네. 느낌을 주는데 서태지는 불안불안하니까 이제 악마 소리가 나오지만 거기서 어른들한테 그래도 요만큼은 내가 변명거리는 남겨줘야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사실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악마 소리 들으려면 뭐 가출해 이런 노래 불렀었어야죠. 그렇죠. 이게 그런 거 갖고서는 텔레비전 못 나오죠. 이래도 뭐 잘못하면 못 나오는데 네. 무슨 뭐 머리를 4개로 땄다고 못 나와, 뭐 뭘 어쩐다고 못 나와, 뭐 X표를 마스크에다 하고 나왔다고 못 나와. 이제 온갖 거를 다 대서 어른들이 자꾸 시비를 걸잖아요. 그게 네. 뭔가 삐딱하게 튀는 데가 있다는 소리거든요. 거꾸로 틀었더니 뭐 악마 피가 모자라가 나와. 근데 그거를 어쨌든 피해서 끝까지 텔레비전에 남아 있어야 되는 그 고민 이제 그것이 살짝 보여지는 대목이에요. 저는 네. 그런 점에서 좀 이 시대 신세들은 참 영악하기도 하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태지의 진정한 강점은 네. 가왕으로서의 강점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냥 툭툭 하는 것 같은데도 보면은 깔아놓은 계산이 장난 아니거든요.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어요. 네. 서태지도 그러니까 자기가 창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싱어송라이터라는 표현은 많이 안 쓰잖아요. 그게 주류여서 사실 그런데 사실은 싱어송라이터죠. 네. 서태지 정도가 되면 그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왜 계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냥 창작, 자작곡, 가수 정도를 넘어서는 기획? 예, 그림을 더 기획적 큰 안목.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말 기획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영리한 창작자다. 예.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쓰고 싶은 뭐 멜로디 이게 아니라 그 너머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런 일련의 작품들을 다 발표를 한 걸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아요. 온갖 거가 다, 온갖 게 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장명도 좀 그런데요. 네. 서태지라는 너 본명 아닌데 이 이름을 왜 지었냐 했을 서태지. 때 예. 그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글자가 3개가 있는데 서자 참 좋아하고 태자도 좋아하고 지도 좋아한대요. 서태지라고 지었대요. 그 3개를 모아서. 네. 근데 사실 그거 약간 거짓말이라는 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엑스제팬의 타이지를 되게 좋아했대요. 타이지가 엑스제팬의 베이시스트예요. 네. 그러니까 베이시스트나 이 사람이. 예. 예. 그러니까 자기는 서울의 타이지였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서태지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엑스제팬 좋아한다 그러면 또 이 일본 당시에 얘기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라고 예쁜 말로 딱 표장을 하는데 뒤돌아서 딱 보면 당시에 PD들이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막 얘기를 해서 한참 한 22살, 3살짜리하고 얘기를 한참 하는데 뭐 우리 프로에 나와서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걔가 화도 한 번도 안 내고 목소리도 안 높이고 조근조근 생글 얘기를 한대요. 근데 뒤돌아서 딱 보면 아 내가 말렸네 이런 느낌이 든대요. PD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얘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애다. 저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하여가 나왔을 때 하여가. 네. 그러면서 무슨 뭐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고 그렇죠. 난리가 예. 났잖아요. 태평소 들어가나요? 태평소 요만큼 들어가죠. 진짜. 그게 우리 것이면. 근데 그것도 무슨 전반적으로 국악을 어떻게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싹 끼워 넣어서 근데 그때가 생각해 보세요. 서편제 이런 거 막 떴을 때예요. 이게 93년도니까 네네. 서편제 히트할 때네요. 네. 그게 딱 맞아 떨어지면서 같이 확 상승 효과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촉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포장을 되게 잘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는 하여가 때 얘가 뭐지? 이랬다가 3집 나왔을 때 교실이 돼야하고 바래를 꿈꾸며를 나오고 그 노동당사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뮤직비디오 찍은 걸 보고서 어머 얘 뒤에 그 한 운동권 물 조금 먹은 그 매니저가 하나 있나 보다 기획자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방송술한테 붙잡고 그랬더니 아니래요. 지가 다 하는 거래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그게 한 22, 3살짜리 머릿속에서 나오는 구상이라니 이게 그것을 다 계산을 하고 있다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저는 이렇게 읽었거든요. 94년이잖아요. 그 3집 음반이. 94년이 어떤 때냐 하면은 92년, 3년 이렇게 신세대 문화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무관심 이런 게 청년들한테 성소년들한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80년대로 되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묘한 자유주의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한다. 혹은 저항 이런 식의 담론이 되게 올라오고 있던 때였고 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락하고 저항성, 락의 저항성, 락 리얼리즘 막 이런 이야기들이 60년대 스피리트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네. 미국의 락이 갖고 있는 락스피. 네. 네.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올라오고 있던 때였어요. 그래서 음악에서도 언더그라운드에서 사회 비판적인 언더그라운드들 예컨대 강산의 노래에서도 예럴랄라가 처음엔 떴는데 나중에는 라구요가 대세를 보이고 네. 뭐 넥스트 같은 데서 사회 비판적인 어떤 느낌을 주는 노래들이라든가 이런 노래들이 막 뜨고 있는 양상이 보였어요. 근데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서태지가 그걸 모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층들까지도 그 팬들도 자기 것으로 딱 껴안고 싶은 욕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당시 대학생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통일. 이건 뭐 통일 건드리면 아무도 기성세대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하나 건드리고 중고등학생용 교실이 돼야 그러니까 두 개를 해서 딱 전면으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네. 그걸 내놓으면서도 포장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굉장히 다양한 수용층들을 탁 껴안아서 진보적으로 막 나가고 있는 어떤 흐름들까지도 특히 대중음악에서 네. 그거를 다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엄청난 기획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진보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본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게 나의 음악을 더 많이 알리고 팬층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어떤 상업적인 이유에서 나온 거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서태지 팬들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난리를 쳐서요. 네. 사실은 이 얘기 썼다가 제가 당시에 네. 사회평론이라고 그 네, 말지와 함께 굉장히 진보적인 네. 잡지가 있었어요. 예, 거기서 예. 제 글이 3분의 1이 날아간 적이 있어요. 누가 그렇게 날아가게 했습니까? 거기서 기획지가 그 편집자에서 날린 거죠. 왜냐하면은
일종의 기획의 산물이라고 쓴 거예요. 제가. 예. 그랬더니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건 혁명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그때 당시 좀 그렇게 과격하게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엄청나게 네. 많았어요. 특히나 그 3집이 나오고 나서부터. 네. 그때는 굉장히 많아서 저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봤냐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015B나 강산에 같은 언더그라운드하고는 좀 달라요. 텔레비전을 그 자기의 무대로 하고 있는 주류 중의 주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기획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기획적으로 상수를 펼치는 게 본질이에요. 나쁜 게 아니라. 그게 대중음악의 요체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주류 중에 주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확실하다고 봤냐 하면은 서태지의 1, 2, 3집을 통틀어서 1집은 사회적인 얘기가 거의 없어요. 2집도 별로 없어요. 3집쯤 가면 그게 갑자기 나오는데 3집에서도 보면 1, 2, 3집을 관통해서 나오는 서태지의 자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사회가 아니고요. 자아라고 봐요. 자아에 대한 탐구는 되게 많아요. 1집부터. 근데 그러면은 3집에서 교실이 되어나 바래를 꿈꾸며가 앞으로 나올 게 아니에요. 무슨 내 맘이야 이런 게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뒤로 싹 감추고 딱 뜰러레들을 배치를 하고 하나는 대학생용, 하나는 고등학생용, 중고생용으로 배치해 놓은 거예요. 실제 이거 나오고 난 다음에요. 대학가에서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3집이 팔렸고요. 제가 한번 대학가 레코드 가게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냥 오는 애들마다 서태지 3집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성대 앞 이런 데서. 그리고 팬클럽이 몇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한 군데는 대학 교수가 들어왔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보적인 층들이 다 들어와서 그 서태지를 그야말로 추앙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1군에서는 교실이 되어나 바리를 꿈꾸며를 민중가요로 봐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거를 막 토론을 PC통신에서 하고 있고. 기억이 납니다. 나훈우리에서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데 그거가 다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 기획하진 않았지만 이런 식의 배치를 해내는 기획자였다는 거죠. 상품을 대중상품을 아주 잘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 엄청 좋아요. 이전에도 대중음악은 당연히 어느 시대나 기획은 다 있는데 그거는 이제 대부분은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어필을 하는가. 말하자면 그거는 얼마나 판을 파는가.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서태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 그러니까 이른바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떡밥 이런 것들도 이렇게 촘촘하게 깔아놨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창작자들이 잘 못하는데 먹혔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나 몰라. 그게 이제 87년 이제 민주화 하고 나서의 그 세례를 쭉 받으면서 그 어떤 한 5년의 시기를 거쳐갖고 이게 이제 확 불타오르기 시작할 때 이제 딱 그 맞춰서 나온 거니까. 그래서 조금 얘기가 조금 가지를 치지만은 그 평론의 역할을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론 시대가 같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은 어쨌든 그 역할이 분명히 어느 시대나 있었고 편차는 있지만은 지금도 완전히 소멸했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평론에 의해서 일반 대중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는 때로는 대중음악도 있거든요. 오히려 또 평론에 의해서 깎여 내려지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서태지는 어쨌든 굉장히 평론계에서 좋아할 만한 선호할 만한 그런 거리를 착실하게 탁탁탁 던져준 거죠. 보니까 평론가의 힘이 발언이 되게 셌을 때도 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다 읽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한번 물어봤대요. 은퇴하고 다시 복귀하고 이랬을 때 있었잖아요. 한 번은 음반만 던지고 그다음에는 왔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계속 교실이 되어나 바래를 꿈꾸며 같은 작품을 원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특히 언론이나 이런 데서 평론가들은. 그러니까 정말 공항이나 데서 다 붙잡고서 사회 비판적인 노래 안 짓냐 그랬더니 서태지가 그랬대요. 내 관심사는 사회라기보다는 자아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자아라고 얘기한 건 저밖에 없거든요. 읽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읽은 것 같아요. 읽었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온갖 걸 다 읽는 거죠. 지금 방송도 들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를 듣겠습니다. 그놈의 그 전통 국악. 네. 그러면 이제 작가를 넘어서서 기획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준 첫 번째 노래가 하여가로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그렇다고 봐요. 네. 태평소 요만큼 넣어놓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서편제의 시대라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하여가 함께 듣습니다. 마음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걸 느꼈지. 너는 언제까지나 나만의 나연이라 믿어왔던 내 생각이 틀리고 말았고 변해버린 건 필요 없어. 이제는 너를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에게 항상 시선을 멈췄어. 예전에 내 모습과 나를 바라보던 내 미소와 너만의 목소리 모든 게 그리워진 거야. 지금 나에게 너를 볼 때마다 내겐 가슴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거야.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렘에 언제나 깊게 마음을 가졌던 거야. 푸른 내 맘속엔 항상 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을 안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맑던 내 미소가 담긴 사진. 난 그냥 이대로 떠나가는 너는 그냥 이대로 나 잊어버리나. 난 그냥 이대로 떠나가는 너는 그냥 이대로 보내게 내 가슴이 너무나. 난 그냥 이대로 나 잊어버리나. 난 그냥 이대로 난 그냥 이대로 보내게 내 가슴이 너무나. Do you enjoy that? 너희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니지. 그전처럼 또 바로 그처럼 말이야. 정성이 가득히 있었지. 언제나 너를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었지. 이제는 정말을 내게 거는 것마저 난 이제 모두가 두려워졌어. 너는 아는 척하고는 있지만 너의 목소리가 너무도 작았지. 난 이제 알 수가 있어. 너도 많이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만의 진실을 숨기지만 왜 그리 모르지. 너를 볼 때마다 내겐 가슴이 떨리는 그 느낌이 있었지. 난 그냥 내게 나를 던진 거야. 나 홀로 있을 때조차 너를 기다린다는 설렘에 언제나 깊게 마음을 가졌던 거야. 푸른 내 맘속엔 항상 내가 있었어. 하얀 미소에 너를 가득 안고서 이제는 너를 위해 남겨둔 것이 있어. 해맑던 내 미소가 담긴 사진이. 난 그냥 이대로 떠나가는
1993년 곡 서태지 작사 작곡 하여가 함께 들었습니다. 네, 이 노래 들은 다음엔 왠지 그 페이지의 단심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쌍은 쌍이죠. 농담 한번 해봤고요. 예. 지난 시간에 이제 조용필 얘기하면서 세대 통합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네. 세대 통합과는 반대죠, 서태지는? 뭐 풀어놨죠. 그리고 사실 이 서태지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당시 뭐 10대 그리고 뭐 일부 20대까지 포함해서 저 같은 사람을 빼고 굉장히 정말 뜨거운 열광적인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바로 그 학생들의 부모 그 이상 세대들에게는 서태지는 공공의 적이야. 정말. 그러니까 일단 많은 경우는 무관심, 그러거나 말거나. 네, 그리고 처음에는 무관심이었죠. 그러다가 이것 봐라 하면서 조금 이렇게 정말 열광적인 적대까지도 네, 이런 가르침이 됐어. 이런 학교 가지 말라고 내 아들한테. 그러니까 위험해 보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얘기가 뭐 거꾸로 돌리면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먹혔던 거기도 하고요. 근데 거꾸로 돌려 보니까 진짜 피가 모자라 이렇게 하는 들리던데요? 아닌가? 뭐 안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왜 거꾸로 들어. 그러니까 아까 이영민 선생 말씀대로 각 시대별로도 사실 그 기성세대의 새로운 무언가에 대한 좀 거부감 이런 것들은 언제나 다 있긴 있죠. 근데 그렇죠. 이게 서태지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적인 효과도 상당했거든요. 일단 시대가 정말 80년대 조용필 같으면은 어른도 사고 아이들도 사고 그러면서 뭐 비공식적이지만 최초의 100만 뭐 달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서태지는 어른들이 뭐 개중 한두 명은 있었겠지만은 순전히 10대, 20대 팬들에 의해서 밀리언셀러라는 걸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서태지 이후로는 한국 대중가요계의 시장이 완전히 쪼개집니다. 예. 그래서 그 시장에서 한동안 오랜 세월을 이른바 기성세대 중장년층 이상이 소외감을 느꼈던 그런 시장이 구도가 펼쳐지다가 요즘도 약간 바뀌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그 효과만 놓고 보더라도 서태지의 의미, 획기적인 의미는 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주류니까요. 뭔가 비주류를 껴안는 거를 하기는 해요. 서태지도. 근데 그 이전에 그 조용필이 했던 방식은 비주류가 트로트 같은 세대를 껴안는 방식이거든요. 윗세대들 껴안는 방식. 근데 서태지는 윗세대는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세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격화되는 시대거든요. 70년대 초반, 60년대 말이나 청년문화 시대, 80년대 아까 얘기했듯이 세대 통합적인 시대, 보수적인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90년대 문민정부 내가 다시 한번 그 세대가 확 갈라지면서 뭔가 젊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 시대에 어른들 껴안으면 그건 꽝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죽도밥도 안 됩니다. 죽도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껴안은 게 뭐냐 하면은 그 젊은 세대 내에서 진보적인 층들을 껴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비주류였거든요. 언더그라운드거나 민중가요거나 이 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껴안으면서 완전히 확 증폭되고 그 대신 어른들은 이제 근데 이제 어른들도 어느 순간에 너무 미움을 받은 텔레비전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컴백 홈이 되는 거죠. 집에 돌아와 이런 거고 어느 순간에 이제 살짝 뭐 머리 깎으라고 그러면 살짝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제스처를 보이면서 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 교실이대나 발해를 꿈꾸며까지 올라오는 힘은 서태지한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중들한테 있었다고 생각해요. 문민정부가 정권 잡고 93년, 4년, 5년 가면서 대중들한테 이렇게 밀리면서 개혁적 조치를 조금씩 하잖아요. 그리고 4, 5년 되면서 결국은 전직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내는 데까지 이루고 여러 가지 악법 같은 것들을 이제 개정을 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보이거든요. 확 치받고 올라오는 문민정부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상승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꼭대기쯤에 이런 노래들이 툭 튀어나올 수 있었던 거고 이건 대중의 힘이었던 거죠. 만약에 정치나 사회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물적인 기반도 무시할 수가 그렇죠. 없는 게 90년대가 되면 이미 80년대부터 그런 움직임이 보였지만은 90년대가 되면은 10대들이 중학생도 일단 자기 용돈 자기 마음대로 쓰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소비가 뒷받침이 되니까 어른들이 그렇죠. 소비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죠. 그 시장이 일단 커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PC통신도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줬으니까 네.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쨌든 사회에서 발언으로도 들어가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이게 오래는 안 가요. 항상 보면은 그렇죠. 이게 팍 올라왔던 게 오래 가지 않아서 70년대는 그게 대마조 사건 하고 이제 긴급조치 시대의 후반기로 들어가는 거와 딱 결려서 휙 하고 꺾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꺾일 때가 됐어요. 서태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이전에 그 청년 문화 세대들은 거기서 락이든 포크든 트로트를 받아들이면서 바깥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라면 서태지는 그 대목에서 그냥 해체를 선언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사라지는 길로. 그냥 사라지는 길로. 왜냐하면 그냥 해체는 진짜 추하고 박 기자니 욕을 엄청 먹을 거고 그 짓은 못 하겠고 그러니까 그냥 나 은퇴할래. 그리고 그 은퇴 쇼도 얼마나 극적이었습니까. 그렇죠. 어디 장소에 어디였는지 기억하시죠? 장소가 유림회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공간이었어요. 제가 그때 군대에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정말 유림회관 보고서 내가 막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자, 유림회관 여기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가죠. 예. 자, 그럼 여기서 94년 곡 교실이대야. 네, 함께 듣겠습니다.
네, 교실 이데아.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근데 불과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네네.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고 들으니까 네. 난 알아요 하고 교실 이데아는 굉장히 거리가 머네요. 진짜. 그렇죠. 예. 음악적으로 상당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네, 근데 네. 이때는 진짜 락이 뜨던 시대였거든요.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갱스터 랩을 들여왔어, 막 거의 이런 정도 수준이었고 가사도 웬만한 민중가요에서도 학교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요. 양현양아 노래 있잖아요. 그건 학교에 훨씬 가기 싫었어. 그건 훨씬 후. 네, 그건 훨씬 후고요. 예. 전교조 시절에 그 전교조 난리가 났을 때도 선생님 우리를 그만 좀 야단치세요 정도 수준이에요. 선생님 사랑해요 이런 거였거든요. 네. 들꽃 같은 아이들을 더 이상 구박하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인데 그게 아니라 학교는 왜 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죠. 애들한테는 진짜 이거야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얘기만 했는데. 그렇죠. 네. 그게 최고의 수준이었는데. 예. 자,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점에서 네. 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언제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서태지가 퇴장을 안 하고 있었던 95년 때까지가 바로 이렇게 언더그라운드에 좀 진보적이고 상승하는 경향을 서태지라고 하는 한 인물이 이렇게 다 거기까지 다 묶어서 쭉 주류로 끌고 올라갔던 시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95년 말이죠. 96년 1월에 서태지가 연초에, 은퇴를 했으니까 연초에 은퇴를 했으니까. 근데 그걸 유림회관에서 발표했어. 유림회관에서 했다니까. 왜 유림회관을 택했죠? 아무도 예상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진치지 못하는 곳이죠. 거기는. 아니 유림회관으로 갈 거라고 상상을 하겠어요? 그래도 유림회관에서 허락을 해줬네요. 그랬겠죠. 네. 어쨌든 유림회관이었고요. 잘 몰랐을 것 같은데. 옷도 완전히 이렇게 양복을 딱 차려입고 예. 그 머리는 그 난리를 친 머리지만 예. 그러고 나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네 은퇴한다고 아름다울 때 퇴장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전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거 가짜 퇴장 아니냐. 뭐 그런 몇, 얘기도 많았죠. 몇 달에 예. 다시 나올 거 아니냐. 근데 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그때 육군 맹호부대에 있어갖고 잘 모르는데 이게 그러면 느닷없이 갑자기 이렇게 한 건가요? 좀 그래요. 그런데 이미 그 5집에서 되게 괴로운 느낌이 좀 나요. 우선 시대유감 같은 데서 한 달에 잘려가지고 나오잖아요. 예.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노래 빼버린단 말이죠. 예. 근데 빼버리는 게 아니라 하는 부분을 그냥 묵음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가사 없이. 예. 네, 가사 없이 그냥 나갔어요. 그 얘기는 우리 이거 잘렸어요라고 드러내는 거였고 신문에도 다 그렇게 났어요. 이게 그렇게 되면 당국하고 계속 불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불화를 견디려면 언더그라운드가 돼야죠. 근데 그건 싫죠. 자기는 또. 주류인데. 예, 그거는 싫어요. 주류인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어쨌든 단안을 내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가 한참 그 음반법 검열투쟁 같은 거 있을 때였어요. 95년, 96년 밀고 나갔을 때인데 서태지의 시대유감 사건 때문에 검열 반대로 돌아선 그 오빠 부대들이 되게 많아요. 또 이때 굉장히 많았어요. 평소 같으면 관심도 없다가. 관심도 예. 없다가 10대들이 막 이쪽으로 들어온 애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이 깨져서 사실 은퇴가 아니고 해체라고 저는 보는 건데. 해체. 예, 왜냐하면 다시 등장할 것 같았으니까. 예. 뭐 실제로 양현석하고 이준호는 계속 활동을 했고. 네, 둘만으로요?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대로. 뭐 댄서도 하고 뭐 기획사도 하고 이랬으니까 서태지만 미국 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봤어요. 그 시기가 언제냐만 문제지. 은퇴가 아니라 해체였다. 예. 근데 이제 해체 그러면 추하니까 그냥 없어지는 방식이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거를 그걸 계기로 해서 언더그라운드와 주류가 다시 갈라져요. 그러니까 주류는 H2O, 잭스키스, 뭐 무슨 SES, 핑클 이렇게 가는 거고 언더그라운드는 더 이상 이제 그 방식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넥스트, 강산에 이런 애들은 그리고 인디 밴드들로 가는 새로운 어떤 언더그라운드와 그 주류 가요의 새로운 배치 이런 것이 서태지의 은퇴를 계기로 딱 그 시점부터 일어나기 그러니까 시작하는 정말 공교로운 게 보통 인디계에서 인디 원년이라고 하는 게 진짜 96년이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이 정말 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기획 생산 그것도 96년이고 네, 맞아요. 네, 정말 그쵸. 예, 딱 이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시점상.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되게 역사적인 인물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가왕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4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참 거시기하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90년대 전체를 서태지를 빼놓고서는 이 역사 전체를 설명할 수가
수가 없어요. 네. 엄청난 인물인 거죠. 96년 1월에 해체 선언했지만 이후에 이제 음반도 내고 또 공식적으로 컴백하기도 하고 그랬죠. 네. 근데 노래가 그렇게 크게 뜨진 않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뭐. 그러니까 컴백한다고 할 때 그때도 요란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 첫 등장도 요란했고 은퇴도 요란했고 네. 컴백도 요란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컴백 그러니까 2000년에 네. 그때 대표작 그러니까 그래도 가장 많이 그래도 좀 울트라맨이요. 했던, 예, 울트라맨이잖아요. 근데 네. 전 지금도 그 노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듣는 애들만 들었죠. 예. 그게 무슨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제가 찾아 듣지 않기는 난 알아요나 뭐 교실 이데아나 울트라맨이나 다 마찬가지긴 한데 제 귀에 들려오는 강도가 확연히 차이가 났던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럼 여기서 울트라맨이야. 함께 들을까요? 이 자리를 빌어서 듣습니다. 네, 울트라맨이야. 김세호 PD가 노래 들으면서 자기 후배가 하는 라멘집 이름이 울트라맨이라고. 네. 그런 또 멘트를. 어디 있습니까? 라멘이구나. 일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망했군요. 네, 망했습니다. 예, 예. 사실 이때도 울트라맨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매니아. 네, 그런 얘기도 매니아의 있었죠. 시대였으니까 매니아를 예. 노린 것이기도 하다. 참 네.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친구죠. 사실 보면. 표준어는 많이 안 돼요. 예, 예. 잘못 짚었네요, 서태지가 이거는. 예. 어쨌든 들어보시면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2000년에 뜨겠습니까? 안 뜨죠. 이미
그 96년 이후에 기획사가 만들어낸 진짜 매끈한 댄스 뮤직, 착하고 매끈한 댄스 뮤직의 시대도 한풀 꺾여서 네. 97년, 8년 넘어가면서 외환위기 시기가 됐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막 그냥 희한한 그 뮤직비디오와 함께 드라마 대장 뮤직비디오 진짜. 그 조성모의 그냥 그렇죠. 계속 한쪽이 죽는 얘기 나오는 거 내가 죽든지 저쪽이 죽든지 하여튼 그런 노래들이 인기를 끌고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노래 잘 부르는 보컬리스트의 시대가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좀 몇 년 더 있으면 이효리 같은 그 이전에 댄스 뮤직 했던 친구들이 솔로로 되면서 고민하지 마. 네.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화제거리는 됐지만 대중적으로는 호응받지 못했어요. 뭐 서태지 본인도 충분히 예상했겠죠. 그 정도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서태지가 굉장히 뛰어난 창작자고 기획자인 건 맞지만 90년대 초반 중반이었으니까 먹히는 것이다. 늘 제가 얘기하듯이 스타는 시대와 함께 갑니다. 능력이 있는 거지만 시대가 안 받쳐주면 예. 시대와 운때가 안 맞으면 절대 안 뜬다는 거고요. 저는 이때 이제 이 음반들을 좀 곰곰이 가사 같은 걸 좀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금하니까 이 친구가 머릿속에 뭔가가 굉장히 궁금하니까. 근데 보면 계속 두 가지 욕망이 얽혀 있더라고요. 가사에서. 네. 그러니까 하나는 주목받고 싶어요. 계속 자기가. 근데 자유롭고도 싶어요. 사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의 횡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은데 근데 주목받고 싶다. 주목받고는 그게 돼요? 잘 안 되지. 근데 그게 됐던 시대가 그나마 92년부터 95년까지 자기가 활동했던 시대는 그게 됐던 거죠. 그런 두 가지 욕망이 충돌해서 이른바 신비주의 쪽으로 나타났던 그럴 수도 거겠죠. 있는 거고 그 네. 엄청난 기획력도 이제 이런 상상력에서 나온 건데 이게 네. 되는 시기가 있고 안 되는 시기가 있는 거죠. 그 나중에 그 나왔던 H.O.T의 전사의 후에 네. 이게 서태지의 그 교실 이데아의 굉장히 영향을 네. 받았 거겠죠. 아유, 그럼요. 예. 근데 하나를 보세요. 교실 이데아는 학교는 왜 가? 이러고 있는 건데 예, 전사의 후에는 학교 폭력 얘기잖아요. 그쵸. 학교 폭력 욕하는 거는 부모들도 좋아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완전히 급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하게 그 분위기를 따와서 음악도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훨씬 더 착하게 어른들이 반대하지 않을 만큼 예. 포장해서 내놓는 게 기획사의 방식이었던 거죠. 그것도 주류 기획사. 네, 주류 기획사의 방식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폭이 확 넓어지죠. 어른들도 마다하지 않으니까. 예. 착한 댄스 뮤직의 시대가 되는 기획 상품의 시대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 예, 내가 제가 뽑은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서태지 베스트 3. 예. 노래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고르기가 쉬웠겠네요. 아니요, 안 뽑았습니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 아니요, 아닙니까? 솔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훨씬 예, 나아요. 네. 공자님 말씀대로. 아, 좋습니다. 네. 그럼 여태까지 말씀해 주신 건 뭡니까? 아는 것만큼. 겨우 아, 묻어간 네. 겁니다. 베스트 3를 뽑을 만큼은 안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걸 이제 포장하기 시작하면 서태지처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평론에도 많은 원고를 기고하셨고, 예. 그걸 쌓이기도 서태지가 했고. 읽은 걸로 추정되는 우리 이형미 선생님 세 곡 뽑아주시죠. 이건 진짜 제 취향인 것 같기도 해요. 네. 하나는 환상 속의 그대. 환상 속의 그대. 1집에서 어쨌든 제일 잘 만든 얘기거리가 좀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역시 교실 이데아죠. 교실 이데아.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92년부터 95년까지 쫙 올라오는 시대의 최정점에 놓인 작품. 그래서 가장 불화했던 그리고 가장 논란거리가 많기도 했던 작품이라고 보여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자아를 탐구하는 것 같아 보이는 노래가 3집에서 있는 제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생각해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제킬 박사와 하이드. 제킬 박사 아니에요? 예. 근데 네. 제킬 박사라고 노래명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기가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 아주 복잡한 하이드도 있고 제킬 박사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현대의 인간들이 다 그런 건데 네. 자기를 그런 식으로 탐구하면서 자기를 이제 그렇게 형상화해내는 작품이라고 보여서 이 작품을 세 번째 작품으로 꼽았습니다. 많이 들으셨네요. 그렇죠. 전 공부하는 대상이었다니까요. 저는 줄 치면서. 제킬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김세호 PD 뭐 베스트 3 있습니까? 서태지.
네, 명확합니다 저는. 뭐 뽑아갖고 다니네요 요새 계속. 이건 명확합니다. 그냥. 네. 그냥 환상 속의 그대. 환상 속의 그대. 그냥 하여가. 컴백홈. 생입니다. 오늘 들은 거 그냥 한 거 아닙니까? 환상 속의 그대가 없잖아요.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그럼 오늘 끝곡은 환상 속의 그대 들어야겠네요 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가왕의 역사 훑어보는 오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이주인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던 멘트를 사실 해주셨어요. 어떤 우리가 멘트예요? 가왕이라 그래서 한 인물에 집중하는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음악도 들었지만은 결국은 세상과 시대와 같이 가는 존재. 그러니까 대중음악이 사실 그렇죠. 예. 최종 결정권자는 아무리 뛰어난 작가 가수도 최종 결정을 할 수가 없고요. 대중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영미 선생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시원섭섭해요. 이 8회를 어떻게 다 가나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끝났네요. 끝이 있네요. 네. 저희 방송을 그렇게 귀찮아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네, 즐겁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잘해야 되는데. 즐겁게 하신 줄 알았는데 내적으로는 상당히 조금 귀찮아하셨군요. 잘해야 합니다. 예. 이거 엄청나게 써갖고 오잖아요, 저. 네. 감사드리고요. 근데 또 이런 부담과 긴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좋습니다. 우리 김세호 PD는 어땠습니까? 일단 뭐 시리즈 기획은 좀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본인 기획이죠? 아니 뭐 같이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해서 만들긴 했는데 역시 제가 이제 조회수도 보니까 다른 기타 여러 가지보다 조회수가 월등히 높은 조회수가 나와서 아주 기분이 좋고요. 다 두 분 선생님 덕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가왕의 역사 하면서 제 개인적인 어떤 욕망 그걸 조금 충족시키려고 이걸 책으로 내보면 어떻겠냐. 네, 저도 공저자로 숟가락 한번 얹어보고 싶어서 저도 죽기 전에 책 한번 공저자라도 이렇게 이름 올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 빼고 하세요. 힘들어요. 네, 우리 이영민 선생님이 저런 반응을 보이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 분 선생님은 다음 시즌에서도 또 새로운 어떤 기획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환상 속의 그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댓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속에 앉아 쉽게